안녕하세요. 돈어리 박하윤입니다.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6년도에도 금리와 정책, 공급까지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변수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은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IAU 부동산학과 심형석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먼저 지금 예. 부동산 시장을 좀 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작년 그러니까 2025년이죠.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시즌 2 저희가 되게 우려했었거든요. 그렇게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근데 문재인 정부 때하고 아주 비슷하게 하는데 사실은 시즌 2보다는 2X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조금 더 이제 과격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절벽이라고 그냥 공급 부족이 아니라 아예 절벽입니다. 네. 이제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서울은 줄어드는데요. 사실 서울만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현실화되면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피부로 느끼시게 될 거예요. 거래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 가능한 매물 자체가 많이 없거든요. 이 규제로 인해서 토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새낀 매물은 거래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는 많이 줄었는데요. 가격은 이제 핵심 주거 선호 지역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축 입주 아파트가 이제 입주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또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는 우대빵 부동산이라는 회사에 의하면 저희가 11월보다 12월에 거래가 늘었고요. 그리고 1월 달에 또 12월보다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2월, 3월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흐름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핵심 주거 선호 지역이 작년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본다 그러면 송파구가 한 20% 올랐는데요. 노원구는 한 2%밖에 안 올랐어요. 그렇게 10배 가까이 상승률의 차이가 났었는데요. 올해는 그 상승률 차이가 조금 좁혀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외곽 지역으로까지 서서히 이제 가격 상승의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외곽으로도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부동산 시장 흐름을 가르는 핵심 변수를 꼽자면은 뭐가 예. 가장 크다고 보고 계신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일단 공급 부족인데요. 그 공급 부족이 두 개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신규 입주 물량이 지금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그 기존 매물, 사실은 신규 입주 양은 전체 재고에서 한 1,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어떤 면에서 보면 기존 재고 매물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는 좀 적은데요. 최근에 이제 재고 매물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매매 매물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초에는 한 서울이 9만 2천 건 정도 매물이 있었는데요. 올해 초에 벌써 5만 5천 건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45% 가까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규제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낀 매물을 이제 팔 수가 없거든요. 서울 전역이. 예전에는 그래도 토호제가 강남 3구나 용산구만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다 지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새끼 매물을 팔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매물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급격하게 사라지는 것이 올해 가장 큰 변수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금 부분일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금에 대한 정책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걸 지정하면 간접적으로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은 올라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세금에 대한 규제를 쓰지 않았는데요. 아마 6월 3일 있는 지방선거 때문에 그렇게 과격한 정책을 쓰기는 좀 무리가 따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6월 3일이 지나고 나면 7월 달에 되면 이제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이 나옵니다. 아마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어떻게 적용될지 이것도 올해 상당히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공급 절벽과 세금이 가장 큰 변수다. 예. 라고 보고 계시군요. 사실 공급 부족하면은 결국 임대차 시장부터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예. 요즘에는 뭐 전세는 매물이 없고 이제 월세가 또 너무 올라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예. 2026년에는 이 상황이 조금 더 심해진다고 보시나요? 예,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전월세 같은 임대차 시장은
입주 물량이나 매물의 변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저희가 입주 물량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 매물 같은 경우 지금 실거주를 요구하는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토지 같은 경우도 무조건 사자마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6개월 내에 입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계속 이제 전월세 매물을 줄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입주 물량도 줄어드는 데다가 매물도 줄어들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은 훨씬 더 힘들 거다. 특히나 우리가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연립 다세대나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쪽은 전세 수요 자체가 없습니다. 또 전세 사기를 당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수요 자체가 다 아파트로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세 상승률이 한 3%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매라든지 여타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돼 있듯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갱신 계약 청구권을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년을 이제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갱신 계약 청구권을 쓴 이제 그는 5%밖에 안 오르니까 이 상승률이 굉장히 적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걸 제외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만 서울은 한 10% 정도, 경기도도 한 7%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매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세입자라든지 정부에서 전세를 좀 없애면서 또 세입자도 이제 전세를 싫어하니까 이렇게 갔는데요. 최근에는 집주인분들도 월세를 좀 선호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월세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돈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집주인들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도 뭐 월세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월세를 놓죠.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은 줄어들면서 집주인들도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최근에 월세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서울의 평균이 월세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억에 150만 원이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강남 정도에서 이 정도가 나올까 말까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 평균이 그 정도 되는 거니까요. 월세는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요인들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전세가 2022년, 23년도에 났었는데요. 한 4년 됐으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 쓰고 이제 그 다시 올릴 수 있는 시기가 되거든요. 이제 집주인들이 다시 올릴 가능성이 크고요. 또 17년, 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임대사업자 등록 많이 하시라 이래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대부분 8년을 등록하셨거든요. 그게 25년, 26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가 아니고 이제 그 집주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월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다 고려해 본다 그러면 올해 월세 상황은 전세 상황은 상당히 불안정할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럼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흐름이 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보시는데 예.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감수해야 될까요? 앞으로 한 5년간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은 계속 감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래도 10,000세대 정도 수준인데요. 2029년 이렇게 넘어가면 몇천 세대 수준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서울에 이제 10,000세대가 공급되면 그게 다 신규 공급이 아닙니다. 서울은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으로서 공급되는 양이 85% 정도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그런 상황에서 신규 분양, 일반 분양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것만 입주량이고요. 나머지는 조합원 물량이거든요. 조합원 물량을 이렇게 부셨다가 다시 새 걸로 주는 거기 때문에 신축 공급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럼 서울은 이미 이제 몇천 세대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 저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뭐 6,000세대, 7,000세대 이렇게 공급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이 서울 인구의 2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저도 사실은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걱정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정부는 공급 부족을 이유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활성화와 분양 확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 대책이 실제 시장에서는 체감할 만큼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분양 시장을 각각 전망하신다면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하시네요. 예, 일단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아니고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나온 이제 공급 대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착공이 2029년이나 30년이에요. 그래서 일단 공급은 없다. 예, 유효부지 개발이라는 노후청사, 뭐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하고 인허가 받는데 한 5년 걸려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할 경우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이제 주민들이라든지 환경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하는 지역 중에 서리풀 지구라고 있는데요. 그게 뭐 양재 쪽인데 아주 핵심입니다. 강남이니까요. 한 2만 세대 공급하려고 했으니까요. 1차, 2차 공청회가 다 무산됐어요. 예, 주민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싫어하는 이유가 임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공공임대를. 그러니까 더 싫어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해도 한 2030년도에 그냥 착공을 하는 수준이니까요. 일단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라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요. 사실은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강화하고 있어요, 규제를. 최근에 이제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전역에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조합은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팔아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 사이에. 예, 근데 팔아야 될 분들이 못 판다. 그럼 그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사업 진행 안 되게 막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위양도가 금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입장에서 본인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또 안 됩니다. 조합원 지위양도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도 대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이주비 대출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오면 이주를 못 하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해제를 해달라고 서울시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전혀 이런 데 대해서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계속 막는다 그러면 정말 아주 공급에서 심각할 상황이 올 수 있고요. 분양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신축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 상구라든지 용산 쪽인데요. 여기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DH 클래스트라고 반포 1단지 1, 2, 4 주구가 분양을 할 건데요. 주변 시세가 뭐 한 5, 60억 하는데요. 한 30억에 나올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긴 한데요. 어쨌든 시세 차익이 받자마자 그냥 한 30억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신청을 하겠죠. 청약을 하시겠죠. 그래서 올해 분양시장은 상당히 좋을 거다. 그리고 과거하고 다르게 최근에 이제 분당에서도 TL1이라고 하는 리모델링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전용 8사기 우리가 30평대로 이야기하는데요. 26억 7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아마 주변 시세보다 과거에는 이제 낮다라고 보통 생각했거든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도 이제는 분양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분양시장은 저는 뭐 거의 막대기만 꼽아놔도 서울은 분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게 지역에 봅니다. 상관없이요. 예,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지역에 상관없이 주변 시세하고 거의 비슷한 분양가만 되더라도 청약은 굉장히 흥행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재개발, 재건축과는 달리 분양시장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이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가 종료가 되는데 이거 네.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건 연장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걸 어떻게 예측해야 되는지 이런 걸 했었는데요. 1월 17일 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어요. 거기 이제 포함 안 되면 사실은 이걸 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는 가만히 두면 그냥 양도세 중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부동산 관련된 세제 자체에 양도세 중과 자체가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는 간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주택자 매물은 이제 줄어들겠죠.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2주택자는 정확하게 71.5%,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는 파시려면 82.5%를 양도세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10억 시세 차익이 있으면 한 1억 조금 더 가져가시는데 그걸 할까요? 팔까요? 안 팔겠죠. 그러면 이제 매물을 또 걷어들이겠죠. 그래서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전에 이제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 때문에 미리 팔자 이러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에도 매물이 많이 늘 거라고 다들 생각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제이기 때문에 새낀 매물은 일단 팔 수가 없어요. 근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겠습니까? 세입자가 있겠죠. 내가 집이 세 채 있는데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채는 세입자가 있는 매물입니다. 그 매물을 내놨다고 다 걷어들인 거예요. 왜? 토호제 때문에 세가 들어있는 매물, 임차인이 들어있는 매물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기존 정책을 깨트리는 정책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이제는 없다. 토호제 때문에.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정말 걱정되는 거는 집을 사셔야 되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매물을 찾아다니느라고 정말 고생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격 자체도 최근에 이제 청담르엘이라고 그 청담동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평당 한 2억. 그다음 잠실르엘이라고 국평 기준으로 48억에 최근에 거래됐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그 파크리오라든지 이런 아파트는 31억 정도 해요. 너무 이렇게 가격이 높아요. 입주하는 아파트가. 그래서 신축에 대한 수요도 많은데요. 매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집주인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냥 48억에 팔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하나 더 던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야 되는 사람은 사야 되거든요. 할 수 없이.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애 그냥 교육 때문에 옮겨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덜썩 산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너무 없다 보니까 48억에 그냥 기준점이 또 마련은 되는 거거든요. 아니고 매물이 뭐 10개, 20개가 있었다 그러면 원래 이제 입주할 때는 매물이 많습니다. 예전에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30억에도 거래되고 그죠? 40억에도 거래되고 이러면서 그냥 중화되는데요. 지금은 그냥 매물이 하나가 거래되면 그게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집주인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죠? 50억 가까이 내놔도 팔리는데 40억에 내놓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48억에 거래되면 그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 효과. 이런 게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저는 사실 매물이 나온다면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매물 자체가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게 토호제 때문에 지금 임차인이 들어있거든요. 다주택자 매물은.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계약갱신 청구권 써가지고 2년 살고 계신 분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2년마다 이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매물을 할 수, 이제는 4년이기 때문에 매물이 반으로 줄었고요. 거기다 토호제 때문에 또 줄었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매물이 없는데 그 다주택자들이 중과 때문에 걱정돼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또 26년의 핵심 변수로 세금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세금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한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공약들이 실제 정책 효과를 떠나서 시장 심리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하네요. 예, 일단 뭐 지방선거가 있다는 건 긍정적이죠. 물론 이제 저희가 통계를 쭉 내보면 그게 지방선거 전이라고 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이러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는 또 뭐 조정받는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외부 변수도 많고, 그죠. 자체 내에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니까요. 그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강한 이제 규제를 하기에 좀 부담되죠. 그래서 지금 세금 규제가 안 나오는 이유가 저도 이제 그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대신에 이제 뭔가 그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죠. 그런 개발 호재 같은 것들은 많이 이제 내놓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강남 3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개발 호재가 나오면 안 되는 데고요. 여기 너무 개발 호재가 많아요. 그래서 뭐 또 나와도 거기 계신 뭐 집주인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러지도 않아요. 뭐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닌데요. 오히려 이제 저는 서울 외곽에 개발 호재들이 훨씬 더 많이 정부에서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 왜냐하면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그걸 또 집주인들이 훨씬 더 반기는 시장은 서울 외곽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올해 이제 서울 외곽 쪽으로 뭔가 온기가 퍼질 거다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경우 이제 이런 지방선거의 영향이 훨씬 더 외곽에 긍정적으로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변수들을 예. 총 종합을 해봤을 때 2026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큰 방향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뭐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오를 요인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좀 나눠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 때 조금 더 많이 오를 거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문에 규제를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은행에서 이제 대출 영업을 좀 적극적으로 상반기 때는 합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11월 달 이후에 은행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출이 거의 안 됐거든요. 이미 한도가 다 소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가 연초되면 다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열심히 영업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뭐 저희 가격들은 조금씩 더 오르지 않을까.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뭐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규제 같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주춤. 그래서 상고 하중.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락은 당연히 없다. 하락은 뭐 생각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굉장히 강한 규제들이 연달아 3번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서울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서울 주거선호지역 중심으로 이제 많이 오르겠죠. 예, 그렇지만 외곽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흐름은 작년보다는 좀 강할 거다. 예, 그래서 외곽 쪽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좀 올해는 유심히 보셔야 된다. 근데 외곽이라고 하면 서울 외곽일까요? 아니면 서울을 벗어난 외곽, 경기, 뭐 서울 외곽도 그렇고요. 경기도 쪽에도 우리가 12개 그죠? 이렇게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성대상 지역, 토호제도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지역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은 아마 갈수록 커질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강할 거다. 그래서 내가 서울의 핵심 지역을 사실 경우에는 사실은 구축 아파트도 저는 괜찮다. 오히려 애매한 뭐 20년 이런 아파트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조금 이제 말씀드린 서울의 외곽 또는 경기도의 좀 외곽 지역이다. 그러면 무조건 신축 아파트를 보셔야 될 거예요. 그나마 이제 그쪽에 있는 수요들은 신축 쪽으로 많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축 쪽을 많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서울은 지금 우리가 KB 부동산 시세로 보더라도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분들이라든지 뭐 신혼부부분들이 하기에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나중에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이시니까요. 한 10년, 20년 후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상품 같은 것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상품이 원재료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서울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뭐 몇백 개 정도 재개발 호재가 있는 구역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데들 좀 잘 살펴보시면 저는 올해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데 상당히 좋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일단 송파구가 올해도 괜찮을 거다. 왜냐하면 주변 우리가 엘리트라고 해서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게 3대장으로 보통 불렸었어요. 이런 아파트들이 30억 초중반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전용 84제곱미터입니다. 국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정도 지금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 잠실르엘이라는 아파트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48억에 지금 거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 15억 차가 나죠. 그리고 그 앞에 또 파크리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는 30평대가 31억 합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만큼 지금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뭐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실 같은 경우는 잠실 르엘도 입주하지만 바로 옆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라는 아파트도 입주를 하는데 이 두 아파트 다 합쳐봤자 4,000세대 정도 수준인데요. 5,000세대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앞에 파크리오는 6,800세대예요. 그리고 한강도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격이 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 그러면 송파구 쪽으로 수요가 상당 부분 몰릴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마포와 성동이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평당 한 1억까지도 지금 막 육박하고 있거든요. 프레스티지 하이라고 마포에 있는 아파트는 24평이 25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평당 1억을 뭐 넘어선 이런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고려해 본다 그러면 그 송파구는 마포나 성동보다는 상급지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붙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벌릴 이렇게 뭐 생각도 하고 있는 차에 신축이 입주하면서 가격을 새로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주거선호 지역 보신다 그러면 올해는 잠실 쪽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품별로도 차이가 더 커질 거라고 보세요? 예. 상품별로도 차이는 상당히 벌어질 건데요. 일단 신축. 저도 이제 그 투자 상담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투자 상담을 할 때, 사실은 그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또 크게 차이가 없고, 여기는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인데, 여기가 한 15년 되고 여기가 5년 됐다 이러면 요즘은 500세대 5년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신축을 저도 권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신축이 아주 많이 오를 지금 너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신축을 굉장히 선호하세요. 우리가 예전에는 10년 넘은 아파트도 정말 깨끗하고 정말 그 좋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아시다시피 얼죽신 이래가지고 5년 지나면 구축이라고 막 생각하세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신축 아파트를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이제 신축 아파트 원재료인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들 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그 앞에서 지역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너무 48억 이야기 드리고 나면 댓글에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실 거예요. 너나 사라 뭐 이런 이야기 막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서울 외곽도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노도강, 금강구, 우리가 대표적인 중랑구도 있고요. 그렇게 한 7개 지역들을 우리가 서울 외곽이라 그러면서 좀 가격이 낮은 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고민하시면서 선택하셔야 될 분은 저는 이제 관악구, 구로구하고 노원구 좀 유심히 올해 보시면 좋다. 왜냐하면 그 가격이 작년에도 올랐으면 올해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거는 대장 아파트가 먼저 오르거든요. 그래서 관악구나 구로구 뭐에 있는 대장 아파트들이 작년에는 21년 우리가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보다 더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좋고요. 그리고 관악구와 구로구는 재개발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관악구는 대표적으로 이제 신림 뉴타운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데들이 이제 막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원재료인 연립 다세대가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도 상당히 가격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노원구가 좀 안타까운 점은 노원구는 이제 재건축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연립 다세대에 비해서 드라마틱하게 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계는 있지만 올해 이제 노원구도 긍정적인 면이 뭐냐 그러면 서울원 아이파크라고 하는 아파트가 이제 작년에 분양을 했는데요. 일단 그 소형 평형이나 중형 평형들은 다 완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서울원 아이파크가 이제 뭐 노원 쪽에서는 이제 대장 아파트가 될 건데요. 이 아파트가 전매 제한이 올해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매가 가능한 시점이 됩니다. 지금 현재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래된 거는 기존에 이제 분양가 14억 정도 국평 기준입니다. 14억 정도에서 3억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가 거래됐다고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주변 시세들도 아마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7개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관악구하고 구로구 그리고 노원구 쪽을 좀 유심히 보시면 올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상고하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락은 예.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일 것 같거든요. 예. 올해 무주택자가 잡아야 할 가장 현실적인 매수 기준과 타이밍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가셔야 됩니다. 어. 예, 왜냐하면 네. 주가가 오르는데 그 집값이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나이브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균적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작년에 한 7%, 6% 정도 올랐거든요. 올랐는데요. 이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통화량 풀린 거, 그죠? 그 다음에 그 물가 오른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생겼습니다. 환율. 그 원화가 굉장히 약세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 오른 거 이런 거 다 따지면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실물 자산이나 아니면 이제 투자 자산 같은 걸 보유하시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 본인의 소득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움직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각 비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늦게 사시면 늦게 사실수록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지금 금도 오르고 everything rally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집값은 안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정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정부 말 듣지 마시고요. 빨리 지금 내 집 마련 무주택자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는 계집이라도 사라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네. 지금 또 거의 그게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본인이 가용 가능한 그 자금으로서 가장 좋은 주택을 사시는 게 지금은 좋다. 이렇게 좋은 집일수록 많이 오르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매입하시기에는 하반기가 좀 좋으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또 이제 가격이 오르면 집주인들도 뭐 매물 걷어버리든지 또 가격을 뭐 터무니없이 올리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가가지고 사보시면 층이나 향 같은 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보지도 않고 막 계약금 넣어야 되고 뭐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이제 조금 지금 작년에 하반기 생각해보면 좀 주춤하잖아요. 그때 사시면 좋긴 하는데 지각비용이 클 거기 때문에 잘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능한 범위에서 좀 빠르게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결국 희소성이 중요해질 텐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지역은 어디로 보고 계신가요? 예, 말씀드렸던 이제 송파구 유심히 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송파구만 좀 보시지 말고요. 송파구에 이제 잠실레일이 48억을 기록하면 이 가격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바로 옆에 이제 대치동하고 도곡동이 있습니다. 예, 대치동하고 도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레미안 대치팰리스라고 가장 이제 새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 아파트가 국평이 아마 47억인가 정도밖에 안 합니다.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잠실보다도 가격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개포동도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대치도곡도 사실은 저는 좀 유심히 보시면 좋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렇게 대치동이나 도곡동이 가격이 많이 올랐고 좋았던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학군 1번지입니다. 이거는 대치동이 학군 1번지인 거는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 또 바뀌기는 힘들어요. 좀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이제 변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이제 평가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신축이 없어서 그래요.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 10년 차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아파트만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제 더 오를 여지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잠실도 유심히 보셔야 되지만 올해는 대치도곡도 좀 유심히 보시면 가격대들을 이제 바꾸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서울 외곽 같은 경우는 관악구하고 구로구, 그 다음에 이제 노원구 좀 보시는 게 좋고요. 경기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철도 여건이 좀 개선되는데 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은데요. 그 전철 중에는 유심히 보셔야 될 때가 9호선하고 신분당선 그 두 개만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강남을 관통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매실 쪽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연장 노선은 사실은 빨리 진행이 되고요. 2028년이니까 내후년 되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호매실이나 화서 쪽 가격이 아직도 가성비 있는 단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좋고요. 9호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고덕 지나서 이제 하남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남이라든지 아니면 고덕 전에 길동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길동 생태공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 좀 유심히 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GTX 삼성역에 정차를 안 하는데 다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GTX-A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많이 올랐어요. 이를테면 동탄역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많이 올랐고요. 서울은 뭐 계속 많이 올랐는데요. 구성역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편에는 블루밍이라든지 이렇게 안 오는 아파트가 있는데 최근에 매매 거래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건 거래됐는데요. 작년만 해도 110건인가 120건 거래돼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거래량이 많이 느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거래량이 늘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좀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기면서 대심도 열차나 GTX 같은 경우는 지하 40m로 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대심도 철도가 다니는 지역의 역 주변 또는 이제 신분당선이나 9호선 역 새로 생기는데 뭐 이런 데들을 유심히 보시면 올해 괜찮을 거예요.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들어가기 괜찮은 가격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에 한 10% 정도 올랐다. 그러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가격들을 보시면 마포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리고 그 송파나 이런 쪽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주거선호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광진구도 마찬가지고요. 한 30% 가까이 올랐어요. 우리가 그 통계로 보면 한 2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아파트는 30% 40% 올랐거든요. 그래서 40% 올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오르는 아파트는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재작년이나 작년에도 안 올랐으면 올해도 오름폭은 굉장히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래도 한 10% 정도는 올랐다. 이 정도 되는 아파트들은 저는 가격대를 제외하고라도 좀 유심히 보시면 올해 이제 상승 여력이 한 10%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고르시는 게 제일 좋다. 물론 30% 오른 아파트 고르시면 좋긴 한데 가격이 이제 너무 높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함부로 추천드리기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 한 10% 정도대 오른 아파트가 10억대든 5억대든 그 정도 이렇게 뭔가 반등의 조짐을 보이는 아파트들이 있으면 저는 올해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 매수를 못했던 분은 한 10% 지각 비용 내는 거네요. 그렇죠. 지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작은 겁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잠실이나 마포는 지각 비용이 지금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안 사신 분은. 네.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방도 올해는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이제 5만 세대가 입주하다가 문재인 정부 평균이 한 4만 5천 세대 계속 입주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 박원순 시장 때 영향이 오는 건데요. 만 세대로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5분의 1 토막 이렇게 나잖아요. 지방도 한 반 토막 정도 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빨리 움직일 지역이 그나마 이제 우리 경남, 경북 요쪽 영남권이라고 보는데요. 부산, 뭐 울산은 이미 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폭도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좋고 대구도 저는 전 홍준표 시장께서 인허가를 안 내줘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몇천 세대로 이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저는 괜찮은데 지금 이제 매수하시는 경우는 좀 그 주거 선호 지역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다. 아직은 이제 퍼져 나갈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서울은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악구라든지 뭐 이런 데도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지방은 이제 그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대구는 수성구, 뭐 부산은 이제 해운대구라든지 뭐 이런 쪽 중심으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꼭 한 번은 좀 짚어주고 싶다 하시는 조언의 말씀 있으시다면요? 찾아보면 길이 있습니다. 그냥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듯이 입만 벌리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일단 돌아다니셔야 돼요. 부동산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요. 주택시장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가격은 아닐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규제가 강하게 나왔었는데 그때 떠나신 분이 계세요.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분 중에도 제가 상담을 그냥 무료로 해드린 직원분이 있는데 너무 규제가 심해서 이제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떠나쳤어요. 그래서 다시 요즘은 저 만나면 이제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 떠나면 안 됩니다. 주택 시장을. 우리가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체크하시고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지 이런 걸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매물이라는 단지들, 시황 이런 것들 계속 보셔야 돼요. 이젠 집을 저희 때들은 이제 한 번만 사고 그죠? 가만히 두면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죠? 그거로 끝날 수 있는데요. 이제는 뭐 그래도 한 10년, 20년에 한 번씩 파시고 또 옮겨 다니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주택 시장에 관심을 계속 가지시면서 필요하면 현장 가셔서 그죠? 중개사분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요즘 이제 가면 중개사분들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들 별로 안 오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좀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2026년 부동산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심영석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